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하나님 귀한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지난 주일에 광고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김재철 장로님, 우리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발을 들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는 귀한 장로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방금 제가 기도드렸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특별히 많은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장교로 예편하셨고 또 전쟁기념관에서 한동안 또 일하셨고 귀한 일 감당하셨고 지금은 또 겸임 교수로서 여기저기 아주 요긴한 곳에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 말씀은 그냥 많은 말씀이 저한테 주어지셨지만 요 말씀은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 있을 때마다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를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기도를 짧게 하십시오. 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개인 소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보람의 공원 아시죠? 1948년 12월 모습입니다. 이게 1985년 현재 모습. 여기가 공군 사관학교 자리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년 공부하고 졸업만 여기 가서 했습니다. 청주.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자칭 공군 사관학교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윤서 하나, 윤서는 이제 너 대학교 가니까 잘 들어야 돼. 저는 항상 그 작년까지 해설사 5년 동안 할 때마다요, 우리 다음 세대 보면 꼭 얘기를 합니다. 너 잘 들어봐.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무료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최신 노트북 주고 매달 학생들한테 용돈 줍니다. 작년 기준 1학년 100만 원, 4학년 140만 원. 올해 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윤서 잘 들어. 그렇지? 또 여기 이제 자녀 낳으실 분들, 손자, 손녀, 아들, 딸들 있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공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이고 이제 저도 조종사가 되려고 사관학교를 다 갔는데, 우리 동기생 비훈련 갈 때 저는 통합병원 갔습니다. 만성 간염이 전염돼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2 때 전도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기 전까지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5년 동안. 그 가식으로 이제 대표 기도할 때면 흉내를 내서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1985년도 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서너 시간. 40년 전인데 또 그러네. 딱 변화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조종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또 하나는 이때 성경이 그냥 그 의문투성이었는데 그 시 이후로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 물음표 필요 없다. 또 하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두 손을 드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 성도님들 많이 두 손 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움켜져서 뭘 하려고 했던 기도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때 배우고 그 뒤에 많은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에도 저는 쉽게 내려놓죠.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86년대 소리로 임관하고 그 뒤도 약 3년 동안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는 과정에 또 권권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그때 많은 희생을 했죠. 예, 저를 위해서. 그러면서 좀 지난 뒤로는 제가 병원 생활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31년 6개월 군생활을 했고 국가유공자가 됐고, 그래서 저 3번에서 주차하잖아요. 무료예요. 국가유공자라고. 네. 그리고 작년까지 전제기념 5년을 했었는데 올해 W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저를 특임 교수로 또 뽑아줬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작년 연말부터 대한민국 공군 안보 강사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이런 걸 쭉 보면서 제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그 말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저 한국 기독교사를 흐리게 해놓은 거는 안 넣어놓으려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짧게 굵게,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막 건너뛰는 게 있어요.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기독교사 1832년에 그 프로이센 지방에 있었던 개선교 귀칠라프라는 분이 충남 가대에 돌아가는 데를 한번 들렸다 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860년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제너럴 셔머를 타고 대동강 들어오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시죠. 기가 막힌 거는 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이걸 보고 회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장로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죠. 82년도 한미수호 통상주약 중간에 있었고 1877년 만주에서, 그리고 1884년 일본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84년 알렌이 만주를 통해서, 그리고 85년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죠. 또 특이한 거는 제일 먼저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선교지를 분할합니다. 한반도로 선교지를 분할하는데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 또 경상도는 호주 장로교가 맡고 나머지는 중간중간해서 이제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가 나눠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또 처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병원하고 학교를 세워서 간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역사 깊은 학교 병원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먼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었는데 첫 번째 시작은 회개였다. 그리고 민족의식 형성, 계몽운동, 민족운동, 문서운동, 항일운동. 이 당시에요, 약 우리 한국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인데 20만 명이 안 됐다는 그 인원이 이걸 다 전개를 합니다. 1942년도에는 일본이 태평양전을 일으켰는데 42년 7월기에서 한반도에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민군정 시절에는 미국 선교사님들 2세들이 통역용으로 와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요. 또 50년도 이제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을 할 때, 여러분들 빌리그램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전보를 치고 전화하고 하면서 도와야 된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다. 이거를 물론 참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 부는데 기름을 더 부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했고, 또 휴전 기간 중에 방공 포로들, 포로들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많은 활동을 했다. 또 기타 사항으로 뭐냐면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를 했습니다. 왔더니 한글을 쓰고 있더라. 영어보다 더 과학적인.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선교사님 쓰세요, 처음에. 그리고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은 미국 가가지고 한글의 우수성을 자기들이 논문을 써가면서 직접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 또 학문의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 학자를 존중하다, 배움의 열정이다. 조선 한국 사람은 명석하다, 적극적이다, 성실하다, 똑똑하다는 거죠. 또 다른 선교지는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언어 배우면서 풍습 배우면서 선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하고 일본에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중국 한자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은 있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개념관 소개 이렇게 생겼어요. 1994년도 개관했고, 이때 개관하기 전엔 육군본부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김성대 장로님께서 방위병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몇 번 얘기하죠. 네. 세 번째 중요한 거, 전쟁의 참상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도장. 여기 전쟁기념관 원래 풀네임이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쟁 뭘 얘기한다? 6.25 전쟁.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 세 개 층을 볼 수가 있는데, 현관 딱 들어오면 바로 2층인데 2층이 6.25 전쟁 관련된 전시물로 다 돼 있죠. 네. 이런 말이 써져 있고요. 광장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회랑이라고 하는, 아까 크게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만 명의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6.25 전쟁 때 유엔군 4만 명 포함, 유엔군 4만 명 중에 90% 미군.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요것들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모르신 분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넣습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한테 요거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뜻이 원래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산다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작부터. 근데 요 조주웨이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있는데, 우리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거는 소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건 8분짜리고 이게 1분짜리인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매너 농장의 동물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늘 인간 농장주 존스 씨의 학대와 착취에 시달려온 그들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농장을 장악합니다. 돼지 지도자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혁명을 주도하며 동물들끼리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인간이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동물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나폴레옹은 점점 더 독재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쟁자인 스노볼을 쫓아내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개들을 키워 무장 세력을 만들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돼지들은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이 사용하던 집에서 살며 심지어 인간처럼 옷을 입고 술을 마십니다. 농장의 규칙도 서서히 바뀌어가는데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그들이 한때 자랑했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문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물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돼지들과 인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권력의 부패는 또다시 새로운 지배 계층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느 날 매너 그래서 여기 보면 나폴레옹으로, 이게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온 나폴레옹은 실제 스탈린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동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했는데 슬슬 지나면서 살짝 바꿉니다. 단어 하나를 섞어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말이 돼요. 두 발로 걷는 인간은 적인데 거래를 해요. 두 번째는 돼지들이 옷을 입고 다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트를 깔고를 딱 넣어가지고 의미를 싹 바꾸죠, 살짝. 그 다음에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해놨다가 먹으면서 지나치게라는 말을 섞어가지고 변화를 딱 두죠, 의미를.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죽여 살린다.
많이 죽였어요. 스탈린이 실제요. 스탈린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이 됐던 사람을 90%를 숙청을 했대요. 그 이후에는 50%. 또 장군들은 고위 계급자들 약 6천 명. 그래서 전 세계 학살자 10위까지 내려온 그 리스트에 보면 스탈린은 2위, 2,300만 명을 학살했어요. 1등은 마오쩌둥, 7,800만 명.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의미를. 특징. 정리하면 공산주의 거짓말을 잘한다. 증거 드밀 때까지 끝까지 거짓말한다. 두 번째, 선동을 잘한다. 네. 언어 혼란 전술. 계속 북침이라고 그래요. 그럼 똑똑한 학생들이 선생님, 북한이 남침한 건데요. 자꾸 따지면 뭐라 그래요? 북한이 남침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너희들 왜 공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어설프게 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전체로 해서 인권 무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북한의 정치 수용소 때려 죽여도 아무 말 안 해요. 예, 북한이 그런데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한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쉽대요. 왜? 하나님, 그러니까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다 된다는 거죠.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기도 먼저 나왔어요. 좀 이따 또 1분 안 되는 또 영상을 볼 건데 먼저 잠깐 이거 갖고 설명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무력 남침 시작. 이때요, 북한이 또 얼마나 야비하냐면 계속 여기서 도발을 일으켜놓고 한 달 전쯤에 뭐라고 남한에 야,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우리 평화하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했더니 우리 남한 어르신들이 착해가지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날 군인 중에 어느 지역은 반, 어느 지역은 3분의 1을 외출하고 휴가를 보냈다. 그리고 본인들은 6월 25일 새벽 4시 무력 남침 시작.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 8월 초부터 9월 15일.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9.28 서울 수복을 했어요. 계속 북진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중공군 3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밀려 내려와가지고 37도선 145 때 들어보셨잖아요. 중공군 때문에 다시 한번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37도선 내려왔다가 유엔의 반격이 있었어요. 휴전선 근처까지 와요. 이게 만 1년. 그 다음에 싸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휴전협상이 진행을 하는데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고지탱탈전 계속하면서 전투를 계속했다. 이러면서 마지막 53년 7월 17일 날 정전협정 조윤설이 끝난 전쟁. 3년 1개월 2일 걸리고 날짜를 치면 1129일이 걸렸다. 그리고 오늘 6분을 총 7분인데 소개시켜드리면 좀 더 자세한 거 말씀드릴게요. 손원일 제독은 모태신앙, 해군의 아버지. 디네스 소령은 대한민국 공군을 키워준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인데 목사님. 또 백선엽 장관은 모태신앙, 요분은 낙동강 방어선을 잘 방어했던 분. 네. 그 다음에 매화 장군 다 아시죠? 모태신앙. 네. 또 현봉학 통역관 모태신앙인데 저분으로 인해서 거의 10만 명을 북한 주민 살려냈다.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요약.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끝. 피해 상황. 남한 군인들만 해요. 82만 명. 제가 어느 자료 보니까 우리 동작구, 관악구 주민들 다 합치면 86만 명. 얼마나 많은 인원이 죽은지 아시겠죠.
이건 군인들만이에요. 민간인 피해 103만. 그리고 전 국토는 뭐예요? 여러분들 명화 장군이요, 정말 똑똑한 분이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이분은 전쟁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은 전쟁 나기 전에 못 살았는데 3년 동안 전쟁 치러서 완전 거지가 돼버렸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0년 안으로 못 일어난다. 회복 불가. 근데 이거를 많은 전문 기관들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 당시 사진을 다 시체예요. 시신들. 이런 사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전쟁 모의.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새 X들이, 이게 또 공식이라, 욕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요 세 분이 전쟁 모의. 근데 과정이 이렇습니다. 북한은요, 소련에서 북한 체가 완전히 수립이 됩니다. 1948년 12월 말까지. 그런데 49년 딱 들어서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해요? 스탈린 형, 나 전쟁 이렇게 해주세요. 남쪽 완전히 공산화 시킬게요. 얼마나 쫄라요? 48회. 문서 보내, 전화해, 찾아가. 왜 그랬을까요? 스탈린이 허가를 안 해줘요. 승인 안 해줘. 왜요? 남쪽은 미군이 딱 원자폭탄 갖고 있는 나라야. 나 거기 엮이기 싫어. 너 그만 떠들어.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세계 정세가 막 바뀌어요. 남한에 있던 미군 완전 철수, 소련도 원자폭탄 실험 성공, 중국이 공산화. 이게 1949년도에만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방장관 애치선이 애치선 9을 발표해요. 극동아시아를 일본하고 필리핀까지만 방어하겠다. 대한민국 빠져있다. 이거를 스탈린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일성 일로 와봐. 1950년 3월 유교전이 나기 3개월 전에 김일성을 불러서 너 전쟁 이끌고 싶어 했지? 때가 됐다. 속전속결을 끝내야 돼. 너 혼자 안 돼. 중국에 도움을 요청을 해. 또 하나, 네가 남침을 시작을 하지만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해줘. 그리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 편지를 써요. 야, 김일성이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너 못 살잖아. 내가 경제援助해줄게. 무기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고민을 좀 해봐요. 남는 장사예요? 그랬더니 미군이 참전하면 내가 도와주러 갈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정리하면 스탈린이 승인해주고 마오쩌둥이 도와주기로 약속해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소련이 러시아를 되면서 우리나라는 수교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때 94년도에 엘친 대통령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한테 비밀문건, 유교전에 관련된 비밀문건 216건을 고스란히 넘겨줬어요. 이걸 번역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놈들이 작당을 했더라. 결론이 나왔어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제일 끝에 거, 후르츠초프 회고록 유교전쟁은 김일성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요, 우리는 전차 한 대도 없어요. 비행기는 숫자만 10대 1인데 우리는 전투기 한 대도 없었다. 북한은 이런 탱크가 T-34는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전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기가 활약했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북진 통일해야 된다.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가 38선 아래 자유민주 국가가 남한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북진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시켜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무기 줬다면 뭔 일 생기겠는데 해서 화력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줬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손월제독.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요. 손정도 목사님의 자녀였고 독립운동가였고 해군의 아버지. 그리고 이분이 크게 큰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 백두산함이라는 배를 미국은 무기를 팔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 해양대학교 70선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분 아이디어로 샀는데 지도 보이시나요? 이만큼? 여기 부산, 여기 울산인데 저 위에 백두산함 500톤짜리를 요 아파트에 딱 놨다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은요, 밑에 부하들한테 지시를 뭐라고 하냐면 나 8월 15일 날 부산에서 점심 먹고 싶어. 실제 지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한다? 땅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동해안 쪽으로 해서 아래 수송선을 태워가지고 병력 600명을 태워서 몰래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깜깜할 때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저 배를 발견했어요. 쫓아와서 저기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침몰시키는데 날짜가 6월 26일 새벽 1시 반. 이거 볼 때마다 막 진짜 전율이 흐르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손해일 제독을 안 세워놨으면, 저분이 백두산함을 준비를 안 했으면, 했더라도 저 배를 발견 못했더라면, 발견했어도 침몰을 못 시켰더라면, 야, 또 어떻게 전세가 바뀔지 몰라요. 이 귀한 일을 요분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두 번째, 이제 이분의 아버지 잠깐 소개시켜드려요. 이분의 아버지는 저 때 예수를 영접하는데 우연이 없는 거죠. 뭐냐면 저분이 과거를 보러 가다 하루 집을 딱 머무르는데 조시성을 가진 목사님의 집에 머무르는데 이 목사님이 저녁 때 찾아와요. 우리 청년 말씀 한번 들어보겠나? 사람들 죄로 인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서 복을 받을 건데 예수 한번 믿지 않아 보겠소? 했더니 저분이 기가 막히게 그날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과거 보던 거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숭실중학교 딱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동기생 조만식이 있었고 선배 중에 김형직이라고 있어요. 김형직은 누구냐면 김일성의 친아버지 만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선교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뭐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1914년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 이때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제일 부흥했던 교회. 근데 저분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근데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박혀 있겠죠. 그 교회는 학생 중에 누가 있었다? 유관순 열수가 있었다. 또 하나, 저 기가 막힌 또 일이 있어요. 김일성의 친아버지는 김형직인데 부인은 강반석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왜 그랬을까요? 교인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의 그 엄마, 외가 쪽은 다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활동할 때 찬송가를 흥얼거렸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예. 우리 잘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군. 야, 저기 L4 연락기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미국이 비행기 줄 때 부속품을 줘서 조립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공군은 폭탄도 없어가지고 육군하고 경찰에다가 폭탄 750발을 손으로 던졌다. 지금은요, F-35에는 그 스텔스기라고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리고 그 최신 미사일은 500km를 날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쏘면 부산에 있는 반경 2m의 표적을 맞춘다는 거죠.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은. 근데 저 때는 손으로 던졌다. 근데 한국 공군을 바오천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디네스 소령이 부대장을 하면서 미 공군이 한국 공군이 키워줬다. 처음 전투조종사 10명. 이분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별명이 대한민국 공군의 대부,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또 전쟁고의 아버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잠깐 복습하면 해군의 아버지는 장로님, 공군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낙동강 방어선 요번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려요. 저분이 이름이 워커인데 유엔군 사령관 밑에 미팔군 사령관, 그러니까 지상군을 통제하는 분인데 저분이 잘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잘 막았어요. 그리고 저 아들도 전쟁에 참전했는데 훈장을 받아가지고 아빠가 아들 훈장 받는데 축하주러 가다가 도봉역에서 안타깝게 우리 아공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휴양소를 하나 줘요. 한강 상류에. 그 이름을 이분 이름을 따서 줬죠. 워커힐. 이분 이름 따서 진 거예요. 네. 거기 가는 기념비가 또 있죠. 이분이 이제 백선엽 장군인데 모태신앙. 그런데 육군은요 해 공군하고 좀 달라가지고 과거에 독립군부터 해서 임시정부 때 광복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육군의 아버지라고 누굴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역할 보면 거의 아버지 수준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5번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제일 어린 나이에
별 4개를 달아요. 6.25 전쟁 나을 때는 대령이었는데 끝날 때쯤엔 장군 별 4개를 달아요. 그리고 육군 발전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주시죠. 그리고 저 다부동 전투는 뭐냐면요, 정말 치열한 핵심인데 저길 빼앗기면 대구를 빼앗긴다, 대구 빼앗기면 부산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방어망이. 그래서 저기 치열하게 전투를 일어나는데 병사들이 사상자 막 늘어나니까 군인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을 딱 보고 우리가 도망가면 어떡하니? 내가 맨 앞에 설 테니까 내가 만약에 도망가면 너희가 나를 쏴. 이러면서 잘 막아냈고, 저분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한국군에도 유명한데 미국한테는 더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 백선엽 장군을 나의 멘토, 군인 중에 군인 뭐 이래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옛날 어느 시골 어르신한테 누구 자녀들이 가면 너 누구한테 꼭 가서 인사드려 하잖아요. 미군들이 그랬다는 거죠. 너 한국 가면 꼭 백선엽 장군 인사드려라.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본토에 부사관학교 가면 이분의 음성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지금도 들으면 나온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백선엽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 정도. 예. 대단히 유명한 분이세요. 메가드 장군 다 아실 건데, 또 하나, 메가드 장군 모태신앙인데 1903년에 미국사를 졸업을 해요. 수석 졸업자예요. 지금까지 점수를 아무도 못 깨요. 그리고 저분은 49년 동안 군생활하고 마지막 계급은 별 5개, 원수예요. 그리고 전쟁 극동군 사령관, 태평양전 승리하고 극동군 사령관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직을 50년 7월에 했다가 51년 4월에 이제 그만두죠. 트루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메가드 장군이요, 저 6월 29일 한강방어 전투라는 거 뭐냐면 전쟁이 나니까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요. 그래서 한강방어 전투를 보러 와요. 노량진에서 전투하는 거를 딱 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해요. 야, 이거 지상군은 역전하기 어렵겠다, 상륙작전뿐이 없겠다. 6월 29일 날 이미 계획을 해요. 시행은 9월 15일인데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계획을 미 합참에 보고를 했는데 합참에서 뭐라고 해요?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이건 불가하다. 이유는 뭐냐면 인천 앞 조수간만 차이가 너무 크다, 수로가 좁다, 큰 배 못 들어간다,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메가드 장군이 나도 알아, 너가 아는 그 정도는.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어. 성공하면 대박이야. 빨리 승인해. 결국 승인해 줬어요. 근데 뭘로? 크로마이트 작전. 의역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거를 해설할 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해설을 딱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께서 육사 출신인데 이때 참전했었다. 확률이 제로였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고 전 국민한테 지금 중요한 작전이 있으니까 금식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한테 선포를 하셨대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메가드 장군은요 1951년 4월에 완전히 옷을 벗어요. 민간인으로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은 뭐냐면 19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걸 대비하셔서 이미 1903년에 미국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메가드 장군을 키워주셨구나. 경력과 지혜와 지식을 쌓은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인천 상륙전에 때려 부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태평양 전쟁할 때 일본하고 미국이 싸울 때 미국은 대부분 상륙작전이었다. 이 메가드 장군은 상륙작전의 귀재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투입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정말 북한이 악하다는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해설 중에 다른 해설사가 들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또 나오셔서 내가 이때 살아있었다, 강제징용 끌려가는 걸 봤다. 그런데 북한군 어떻게 했다? 끌려가는 포로들을 손바닥을 뚫었다, 철사로. 북한이 그런 데입니다. 인권은 아예 없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압록강 두만까지 왔는데 중공군이 개입. 얼마나 많이 밀려오냐면 파도 치는 것처럼 밀려왔다. 아무리 쏴서 죽여도.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는 말을 유엔군에서 붙였어요. 중국에 있는 전술이 아니라 장진호 전투.
요 장진호는 드디어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돼서 있었던 전투 2주 동안 있었는데 영하 30도의 날씨. 근데 이분들이 싸우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공군 4만 명의 병력 피해. 대신에 유엔군은 7천 명의 병력 희생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2주 동안 막아줌으로 인해서 흥남 천수작전을 할 수가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이분 우리 소년바고 어린이한테 영상 틀었더니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근무하다가 전쟁이 났고 이분은 해병대로 군무를 근무하다가 알몬드라고 하는 군단장 통역요원을 가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한복 출신이세요. 그런데 흥남 철수작전 하는데 이제 자기 동료들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친구들 구해야 되고 해서 하는데 매달린 거죠. 이제 군단장한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요하게 매달려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알몬드 장군이 배에 태웠던 무기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약 10만 명 가까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배가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 밤에 떠났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목격했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철수당한 사람 할 수 있었던 분들한테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제일 큰 선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스만대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만 대통령은요, 교회를 안 다녔죠. 아예 안 다녔고요. 1895년 친구들 권유로 배제학당을 데려가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꼬시냐면,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들어가는데, 이승만은 뭐라고 한다? 나는 예배 드리는 건 난 못한다. 난 절대 예배 드리는 안 돼. 그런데 친구들이 집요하게 꼬셔가지고 겨우 들어갔거든요. 근데 영어를 6개월 만에 깨우치고 영어 선생님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6살 때 천자문을 다 암기를 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이세요. 아펜젤러를 거기서 만나고요. 네. 그런데 저번에 자세히 보면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고 또 다른 많은 학문을 배웠다. 이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옥중 생활을 왜 하게 되냐면요. 고종이 있을 때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처음에 사형 집행하도록 사형수로 잡혔단 말이죠. 고문도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런데 저 배제학당 다닐 때도 예수 전도를 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옥중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혹시 민비 시해 사건 들어보셨죠? 그때 고종은 어디로 가요?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으로 숨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때 고종을 도와주고 방어막이 됐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 선교사님들 못 댔어요, 손을. 왜? 미국이 더 강하고 또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들, 뭐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고종을 잘 막아줬어요. 그런데 요 이승만 대통령 고종 시해 사건 연루돼서 감옥살이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하는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성격책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고난이 진짜 복이라는 게 이때 이제 당장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가 그때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전도해요. 죄수 40명을 전도해요.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수들 있죠. 간수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독립정신 저 책이 대단한 책인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재밌는 거는 고종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집행을 하려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때 상황이 뭐냐면 조선 가운데다 놓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위치. 그러다 고종이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는 조약을 맺은 나라인데 그래서 밀서를 넣어가지고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성과 없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는데 5년 만에 끝내죠. 예. 워싱턴대, 하버드대, 또 프리스턴대 이런 데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는데 만 5년. 야, 그리고 대학교를 하버드 석사를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41년 6월에요. 워싱턴에서 영어로 책을 발간해요. 41년 6월에 무슨 내용이냐? 일본 놈들 희한한 놈들이야. 애들 가만히 두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거야. 근데 미국은 이걸 모르고 있다. 미국은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반드시 패망을 한다. 대한민국 독립을 할 것이다. 근데요, 책을 아무도 안 읽어봐요. 엉뚱한 소리 같으니까.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견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사가. 그리고 1948년도 들어오셔가지고 임시 국회의장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실 건데 우리는 귀중한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양해해 주시고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반기를 안 들고 다 일어나서 수긍을 해줬고 첫 번째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기독교 국가. 그리고 초대 대통령 때는요, 우리 교인들을 많이 일부러 세웠죠. 예.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가는 절차를 이렇게 계속 밟아갔는데 뭐 그러는 중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죠.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요. 휴전협상, 정전협상서 조명이 서명이 53년 7월 17일 맺어지는데 이제 명화 장군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아까 맨 앞에 나왔듯이 대한민국 100년 안에 못 일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냐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22년대 미국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 세계 6위, 국방력 작년 평가 세계 5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고 미국이 약속을 지켜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끌어냈을까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년 동안 휴전협상 진행되면서 있었던 기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지댕탈전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때
유엔군 입장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나라가 전투 지원 16개, 의료 지원 6개, 물자 보급품 돈 38개, 기타 3개, 총 63개. 병력은 194만 명. 우리나라 한국군 숫자가 10만 명일 때. 그리고 저기는요. 휴전협상 끝마무리에 유엔군이 잡아온 포로 10개 수용소에 13만 2천 명 있었는데 그중에 난 공산당이 싫어하는 방공포로 3만 5,400명 있었다. 미국은 제일 먼저 지원해 줬어요. 병력은 92%, 공군만 따지면 96% 미군. 또 195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약이 한국 전쟁 빨리 끝낸다. 그랬더니 이 사람 다 찍어줬어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기들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니까 희생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린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휴전한다고 결사 반대, 무조건 반대. 그러면서 한미상호 방위제를 체결하자 처음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학과 에셀나무 교회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쟁 모의 과정 중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안 좋은 걸 이스만 대통령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한테 너희들 지금 떠나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이상해.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우리 소련하고 한 약속이 있어. 떠나야 돼. 그리고 뒤도 안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이스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못 잡을 거 알고 그러면 우리 종이 하나 만들자. 종이. 무슨 종이? 한미 군사 동맹 종이 하나 만들자. 그런데 미국은 이것까지 거절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전쟁이 태워졌고 이스만 대통령은 다시 이걸 또 끄집어낸 거죠. 2년 동안 요구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미국한테 야 너희가 보다시피 대한민국 완전 거지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원조를 장기적으로 해줘. 이야 3년 동안도 어마어마한 거 지원해 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간이 부었어요. 한미상호방백자 장기적으로 경제 원조 주라.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대단히 똑똑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나 저지르신다는 거예요. 방공포로 35,400명 중에서 27,000명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정기에서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이때 또 어느 할머니께서 또 얘기하시는데 아까 그 아빠가 육사 나와서 참전했던 분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이때 얘기를 또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들 석방되니까 우리 못 살지만 가가호 한두 명씩 밥 좀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대요. 예를 들어서 포로들 다 석방시켰는데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까지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미국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왜? 휴전협상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아니 미국이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요? 이승만 대통령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 휴전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엔군 완전 철수, 대한민국 혼자 또 방어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은 다시 반드시 공격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 자명하다. 공산화 되는 거. 이걸로 안 끝난다. 아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아시아 공격해서 이쪽 다 공산화 시키면 미국 너희도 자유롭지 못할 건데. 야 들어보니까 논리가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전협상 조연서 서명할 때 이승만 대통령 제발 딴지 건지 마시고 조용히 좀 계셔 주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그래서 정전협상 서명 53년 7월 27일 같은 해 10월 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제를 체결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 약속을 지켜주는데 북한 전쟁 도발시 미국 적극 참여.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대한민국 군사를 키워준다. 어떻게? 병력 60만 명 될 때까지 실제 키워줬고요. 무기는 70대 초까지 줬는데 왜 70대 초까지만 줬을까요? 중간에. 이유는 베트남의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 우리나라 참전. 근데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성과 없이 빠져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앞으로 너희 미국 지원 없어. 무기 지원 끝. 대한민국 너희도 무기 지원 끝.
이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알았어, 우리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지.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제일 간단한 무기. 월남전 갔다 올 때 미국 무기를 많이 갖고 들어왔거든요. M16 애완소총.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대부분 아실걸요. 저도 M16 애완으로 이제 훈련받고 했었는데 그 총을 분해 조립을 숱하게 하면서 나사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뭐예요? 세계 육해공군 무기를 만들어면서 국군 사력 키우는 나라 대한민국. 야, 폴란드하고요. 폴란드가 놀래요. 이제 한 얘기만 드리면 독일도 탱크를 무지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탱크가 그 수준이 돼요. 근데 독일한테 무기를 탱크를 지원받기 위해서 옆에서 돈을 이미 줬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대도 안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계약 기간보다 더 빨리 갖다 줘. 가격은 반. 그런 나라예요. 주한미군 주둔이 이 근거로.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경제援助를 장기적으로 해줬다. 55년도부터 제일 많을 때는 1년 예산 82%, 적게는 52%, 50%. 4.19 혁명 날 때도 52% 지원.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경제성장, 군사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혼자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예.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예. 절로 나와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있고 친구가 권고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목사님의 하룻밤의 전도에 의해서 그날부로 예수를 믿었던 손정도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은 교회를 데려와야 되겠다.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저도 또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받아야 되겠다. 또 도구로 사용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끝부분 요거 다음에 한 장이 또 있는데요. 요건 저한테 그냥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글씨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나의 그릇을 늘 깨끗이 하자. 예배, 말씀, 기도, 삶으로. 우리 양육할 때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기본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늘 기억할 것, 성령 충만 늘 강구해야 되겠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참고만 하십시오. 사선죄라도 즉시 회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천국 지옥은 있다. 늘 기억하자. 사탄막이 존재한다. 빈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 다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란 커다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불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 각 성도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각 가정과 직장과 처한 모든 곳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